네, 이번 회차는 3편의 2장 관세법 중에서 2절 관세, 과세 요건 그중에서 대목차 3번 과세 표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회차까지 우리가 관세, 과세 요건의 개요 살펴봤고요. 그리고 대목차 2번에서 과세 물건 살펴봤습니다. 이번 회차에 이제 과세 표준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회차에 세율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하고 세율이 이 과세 요건 중에서 중요한 조금 내용도 많고요. 좀 중요한 내용 차지한다. 좀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도 굉장히 자주 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알아야 직접적으로 여기서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번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정의 나와 있고요. 세액 산출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과세물가의 가격이나 수량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양거를 이번에 보시면 관세법에서 과세 표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종가세하고 종량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종가세는 요 한자를 보시면 가격을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종량세는 양을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에 보시면 종가세, 종량세에서 영어 표현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영어 표현 종가세에 나오는 ad valorem duty라는 건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우리가 운송 쪽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종가 운임할 때도 ad valorem이라는 표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value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매길 때 과세 표준을 정하는 방법, 이걸 종가세라고 합니다. 자, 관세액은 그럼 종가세에서 어떻게 구하느냐? 관세, 과세,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짜리냐?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회차에 우리가 공부할 관세, 과세 요건 중에서 관세율을 구해서 둘을 곱하면 관세액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관세법상으로는요, 거의 다가 대부분 종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종가세가 적용되고 아주 예외적으로 종량세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종량세는 specific duty라고 합니다. specific에서 이건 뭐 특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량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물품의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중량, 어떤 때는 또 뭐 길이 이런 걸로 또 과세표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수량에다가 관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걸 곱하면 이제 종량세가 되게 되고요. 종량세를 부과하는 물품은 별로 없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마늘이에요. 이런 농산물 같은 것을 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HS 코드라는 겁니다. 0703-20의 1000번 보면 마늘인데 이제 껍질을 깐 마늘을 여기다 분류를 해요. 근데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관세율이 기본 관세율이 50%입니다. 꽤 셉니다. 엄청 센 거예요.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율이 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8% 정도가 일반적인데 이쪽은 조금 높아요.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공부할 텐데 WTO 협정 관세 추천 세율은 50%고 미추천인 경우에 360% 굉장히 세죠. 그다음에 1,000원. 킬로그램당 1,800원이 1,000원이 아니라 킬로그램당 1,800원 해서 양자중 고액 또는 고액의 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 가격에다 360%를 하든지 아니면 수량으로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서 마늘을 뭐 1,000kg, 1톤 정도 수입한다라고 하면 1,000kg에다 1,800원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 중에서 더 많은 부분, 더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 이런 걸 선택세라고 하는데요.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만 이런 종량세를 하나만 적용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종가세와 종량세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그래서 FTA 협정 관세 다른 이제 FTA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중국 거 보면 360% 1,800원 per 킬로그램으로 양자중 고액. 그래서 여기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FTA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협정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시켜 놓고 있어요.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가 그렇다. 뭐 이건 예시니까요. 참고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품의 수량에다가 거기에 관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걸 곱하면 세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일부 농산물 등에 이제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대부분 다 종가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목차 보시면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양괄호 1번 보시면 과세 가격이라는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관세 평가라는 표현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반복될 표현이고 시험에서도 이 표현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개념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결정되는 과세 표준을 과세 가격이라고 한다. 이 물품이 1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뭐 10만 원짜리인지 이렇게 얼마짜리인지도 결정하는 그 결정된 가격, 실제 거래 가격을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요. 관세법에서는 이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절차, 방법 이런 것들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관세 평가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과세 가격을 확정해서 그 가격에다 관세율을 곱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과세 가격이라든가 관세 평가라든가 하는 표현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관세 평가라는 표현은요, customs valuation 또는 customs assessment라는 영어 표현도 쓰고 있고요. 영어 문제로도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영어 표현도 같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과세가 결정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맘대로 막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관세 평가의 과정이 관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관세 평가 방법을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먼저 1방법을 적용하고 1방법이 적용이 안 되면 2방법, 3방법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익혀두셔야 돼요. 자, 그 밑에 표에 보시면요, 1방법부터 6방법까지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영어 표현까지 같이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한글 문제뿐만 아니라 영어 문제로도 이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1방법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적인 평가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거 보시면 물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다. 가장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자, 이 물건 얼마 주고 구매했는지를 따져가지고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영어 표현으로는 transaction value, 실제로 거래 가격이라는 뜻이죠. actual value 또는 실제 가격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자, 만약에 실제 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없다. 1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2방법으로 넘어가는데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 결정 방법. 이걸 2방법이라고 합니다. 1방법이 실제 거래 가격, 그다음에 2방법이 동종 동질 물품의 과세가 결정 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들도 다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동종 동질 물품은 value of identical goods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identical 하면 완전히 똑같은 이런 뜻이죠.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 아닌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종 동질 물품도 없다라고 하면 3방법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경우에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 기초로 해서 과세가 결정하게 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value of similar goods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3방법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4방법으로 내려가는데요. 국내 판매 가격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deductive value라고 돼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 deductive 하면 이렇게 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 물품의 과세 가격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4방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 물품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에 팔리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까지의 가격, 이걸 모르는 거예요. 수입 시의 가격을 모르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격 중에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이걸 역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수입할 때 이 물품의 가격이 얼마였겠구나, 이게 어림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1, 2, 3방법까지 할 수 없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방법 보시면 5평가 방법에는 산정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 표현 보시면 computed value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더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방법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 외국에서 이 물품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 그 물품의 원가에다가 우리나라에 이 물품이 이제 판매가 돼서 운송이 돼서 수입 신고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렇게 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 신고할 때, 우리나라에서 수입 신고를 할 때 그 가격이 얼마쯤 될까? 요걸 계산해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 밑에 각주 1번 보시면요. 4방법 다음에 5방법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원칙인데 납세 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5방법을 4방법에 우선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4방법 싫고요. 5방법으로 해주세요라고 납세 의무자가 요청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방법까지 다 써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마지막 평가 방법입니다. 합리적
시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말은 그럴듯한데요. 1방법부터 5방법까지의 그런 규정들을 약간 완화시켜가지고 약간 재량을 두어서 비슷한 걸로 골라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는 derivative method라고 되어 있는데요. derivative 하면은 파생하다, 떨어져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저것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약간 변형해서 어떤 방법들을 변형해서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fallback method라고도 하기도 해요. fallback 하면 뒤로 한 발 물러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 원칙을 약간 완화시켜서 적용하는 방법이다라는 표현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전체적인 개요들을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원칙이 되는 1방법 자세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출제 많이 되고 있어요. 자, 1방법에 괄호 안에 보시면 실제 지급 금액을 기초로 한 과세가 결정 이렇게 길게 목차에다가 다시 써놨는데요. 자꾸 익혀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1방법이 실제 지급 금액을 기초로 하는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이다. 자, 원칙적으로 이걸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과세 가격 결정의 원칙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 써 있는 이 표현이 관세법상 써 있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정보가 꽤 많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급을 이미 했는지 앞으로 지급할 건지 이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결제 시기는 언제인지 관계없고 지금이든 이미 냈든 지금 내든 나중에 내든 간에 어쨌든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다가 법정 가산 요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더해서 조정한 가격.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얼마 주고 샀어요. 끝 이렇게 끝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 대충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요걸 다시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요 앞에 요건은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요거를 실제 지급 금액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법정 가산 요소를 더해서 과세 가격을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단계가 사실은 더 있어요. 실제 지급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지급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 인정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급을 하긴 했지만 과세 표준을 결정할 때는 빼는 금액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급 금액에는 포함 금액도 있고요. 요건 더해줘야 된다. 요거는 빼줘야 된다 하는 개념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 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법정 가산 요소 요것도 다시 한번 확정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과세 가격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볼게요. 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실제 지급 금액이란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도 있고 제외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밑에 박스 안의 내용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관세법에 나오는 텍스트 그대로니까요. 우리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실 때는 그 밑에 있는 박스 안의 내용들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쪼개서 살펴볼 건데 그거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요 텍스트도 쭉 읽어가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개념도 이해하셔야 되고 이 텍스트의 내용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포함 금액과 그다음에 제외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 지급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 해가지고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비하는 금액이다. 자, 판매자하고 구매자가 있어요. 수출자가 물품을 팔았거든요. 근데 이 물품이 예를 들어서 $100짜리라고 할게요. 구매자가 그럼 $100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물품을 팔았으니까 지급을 해야 될 텐데 판매자한테 구매자가 그 대금 지급 $100를 실제로 하진 않는 상황인 거예요. 대금 지급을 안 하고요. 받을 돈이 있어요.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냥 준 걸로 치자 하고 그냥 퉁쳐버리는 겁니다. 그냥 상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 상황에서 보시면 실제로 돈이 오가진 않았지만 그 채무를 그냥 갚을 돈을 그냥 돈 안 주고 그냥 갚아버린 거. 물건 주고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것이 되니까 실제로 대금 지급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실질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인데요.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이에요. 판매자가 제3자한테 $100를 줄 게 있어요. 빚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판 다음에 나한테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이 사람한테 빚을 갚아주세요 라고 해서 판매자한테 돈 지급하지 않고요. 엉뚱한 사람한테 대금을 지급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둘 간의 거래 관계를 살펴보면 대금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00달러를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금액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금액이 있다면 이거는 실제 지급 금액으로 쳐서 그 금액을 과세 가격에다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도 똑같아요. 보시면 판매자의 요청으로 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즉 그 지급 금액 두 번째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어떤 제3자한테 줄 돈이 있어요. 줄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 나한테 주지 말고 이 사람한테 주십시오. 따로 주십시오. 뭐 줄 돈이 있는 건지 뭐 둘 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건 잘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판매자가 요청해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직접 돈 주지 않고요. 제3자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면 그 금액도 어쨌든 그 물품의 대가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 지급 금액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따로 암기하지 않으셔도요. 내용만 잘 처음에 익혀두시면 읽어가면서 충분히 여러분이 이게 실제 지급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구나. 나중에 문제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제외시켜주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이런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수입 후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수입항에 도착한 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수입 후라는 건 기준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땅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입항이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인천공항 같은데 물품이 들어오고 나서 발생한 비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비용이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비용들이에요. 전부 다 외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의 과정. 우리나라 까지 물품이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아닌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들은 공제해준다. 이거는 관세는 외국 물품에다 부과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땅 안에서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 지급 금액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제외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수입 후 해당 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 물품에 관한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A라는 기계를 수입을 했어요. 기계를 수입했는데 이 물품 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은 100달러였습니다. 근데 이 100달러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A라는 기계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기계인 거예요. 그래서 수출자가 외국에서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서 와요. 기술자를 보내줘요. 그래서 설치를 해줍니다. 뭐 3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설치를 해줘요. 근데 설치 비용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물품 가격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설치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0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걸 빼준다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세 가격은 70달러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보험료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배 타고 딱 와서 부산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산항에서 수입 통관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갖고 왔어요. 서울까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부산항에 내려지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부산항에서의 창고 비용, 부산항에서부터 서울까지의 운송 비용, 서울에서 이 물품을 내려가지고 보관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물품이 망가질까봐 국내에서 보험을 또 들었다라고 하면 그 비용들은 다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세금 그 밖의 공과금이에요. 자, 이 물품이 100달러짜리로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간단하게 환율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물품이었는데 여기다 관세를 뭐 3만 원 정도 냈어요. 그래서 13만 원이 됐다. 그럼 13만 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관세, 그다음에 뭐 관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라든가 기타 세금들, 뭐 공과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간 요 3만 원의 비용은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공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까지 세 번째까지의 내용은 하나의 원칙 하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연불 조건의 수입, 나중에 후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의 수입인 거예요. 자,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연불
이자. 그 물품을 예를 들어 $100짜리인데 나중에 뭐 6개월 후에 1년 후에 $100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 이자 비용으로 뭔가가 들어간다. 그 이자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비용을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지급하지 않고 그 이자가 붙지 않았더라면 그 물품의 가격은 더 작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포피팅 수수료라든가 뭐 기한부 신용장에 들어가는 뭐 특히 환가료가 아니더라도 관련돼서 기한부로 대금 지급을 하기 위한 비용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외하는 비용이다. 정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참고 보시면요. 이건 관세법상 명문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 국내은행이 지급한 이자, 그다음에 신용장 개설 수수료, 우리나라의 수입자가 그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해 줬어요. 개설은행에다가 신용장 관련된 수수료를 내야 될 텐데 개설 수수료도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실제 지급 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공제 금액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지급 금액을 정한 다음에 법정 가산 요소를 더한다 그랬죠. 자, 법정 가산 요소 내용 살펴볼게요. 양가로 3번 보시면 밑에 텍스트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박스 안에 하나씩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자, 일단 운임 보험료예요. 수입항까지 우리나라의 수입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러프하게 생각해 보면 CIF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자하고 수입자 간에 구매자 판매자 간에 $100로 물품을 판매를 이제 서로 사고 팔았어요. 근데 엑스웍스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수입자가 우리나라 미국에서 사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부산항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수입자가 관련돼서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 부산항까지 도착하는데 운임이라든가 여기를 이제 물품에다 보험 들었다고 하면 보험료 이런 것들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20 정도가 운임보험료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거 $20를 이제 법정 가산 요소로서 가산을 해줘서 과세 가격은 $120 이렇게 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공제 요소가 있었어요. 국내에서 발생한 운임이라든가 보험료 같은 건 또 공제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요거를 뭐 DAP 조건으로 $100에 수입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부산에 우리나라에 도착해가지고 원하는 장소 DAP 뭐 서울이었다라고 하면 서울까지 운송되는 가격이 다 $100라는 이 실제 지급 금액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항까지 도착하는 비용하고 국내 발생 비용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발생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10 정도가 발생했다. 요거는 공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요 경우에 DAP로 만약에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CIF 가격으로 환산해서 $90 정도로 이렇게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단 보험료는 실제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실제 지급 금액 가산한다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약간 세부 규정이긴 합니다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뭐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크진 않은 물건이 작은 물건인데 외국에 이제 수입자가 출장에 가갖고 자기가 직접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탄 비행기에 가방 안에다가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임이 안 들어갔겠죠. 실제로는 운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운임을 실제로 뭐 다 이걸 고시를 해놔요.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는 운임이 얼마로 본다. 뭐 킬로그램당, 뭐 부피당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시켜줘가지고 운임은 가산을 해주거든요. 실제로는 운임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운임을 환산해서 가산을 해줍니다. 근데 보험료의 경우에는 나 이거 실제로 보험 진짜 안 들었어요. 실제로 들지 않았어요라고 하면 보험료는 이제 과세 가격에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운임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만큼 환산해서 다른 금액 거기다 더해준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자의 수수료는 가산 금액입니다. 구매자가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하면 수입자죠. 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하고 중개료. 수수료하고 중개료인데 구매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면 가산해 주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취인이 누군지
누구한테 이제 우리나라의 수입자가 뭐 수출자한테 지급하지 않고 제3자한테 지급했다든가 누구한테 지급했는지는 관계가 없어요.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지급했는지도 관계가 없어요. 국내에서 지급했는지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지급했는지 외국 사람한테 지급했는지 관계없어요. 그다음에 지급 통화 원화로 지급했는지 뭐 달러로 지급했는지 유로로 지급했는지 이런 관계 없습니다. 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하고 중개료는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게 실제 지급 금액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가산할 필요는 없고요. 이걸 계산해서 과세 가격에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단 구매 수수료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구매 수수료는 뺍니다. 자, 우리가 그냥 관세법 규정상의 수수료와 중개료, 그다음에 구매 수수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실제로 실무상 어떤 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하는 수수료인지 어떤 수수료가 구매 수수료에 해당하는 건지 어떤 게 중개료인지 수수료와 중개료의 차이는 뭔지 이런 것들을 실무상 하나하나의 거래에서 이렇게 확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보실 때는요. 시험 용도로는 그냥 요 문구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사례로 주지 않아요. 이거 복잡 사례에 따라서 요새 말로 케바케라고 하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그냥 요 문구대로만 나옵니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법정 가산 요소이다라고 하면 맞는 문장으로 보셔야 되고요. 구매 수수료도 가산한다 그럼 틀린 문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볼 때는 문구 그대로만 기억하셨다가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포장 비용이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해당 수입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 해당 수입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자, A라는 물품을 외국에서 사오기로 했는데 물품 가격만 $100를 지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따로 포장업자를 섭외해서 뭐 $10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 포장 비용은 구매자가 따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이게 들어올 때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포장된 채로 그 물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요 $10까지 다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제 이 A라는 물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자, 포장재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 용기는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내가 보내줄 테니까 거기다 담아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구매자가 용기를 따로 수출국으로 보내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제조가 완료되면 보낸 용기에다 그 케이스에다 담아서 보내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면 요걸 $100에다가 물품 가격에다 더해서 실제로 이게 같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 이렇게 가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내지 않더라도요. 제3국에서 요거를 이제 조달한다든가 수출국에 있는 다른 업자한테 조달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지원 비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포장 비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 잘 보시면 자,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서 물품이라든가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을 해당 수입 물품의 총 생산량 등 요소를 고려해서 적절히 배분한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출국에서 A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팔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수입하는 계약이라고 칠게요. 이 물품이 $100짜리였어요. 근데 이 물품에 B라는 어떤 원재료 같은 게 들어가요. 그 원재료는 A가 공급한 게 아니라 이 수입자가 우리나라의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보내줬던가 아니면 제3국에서 이걸 조달해가지고 이 수출자한테 제공을 하고 요거는 따로 가격을 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물품을 이제 B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A라는 물품을 만들어서 $100에 팔았다. 그러면 이 물품 가격 $100에는 이 B라는 원재료의 가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제공한 물품, 요거를 무료로 제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원래 이게 한 $10 정도 되는 건데 뭐 $5 정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에다가 계산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그 차액 요것들을 더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물품의 가치를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이 될 수도 있어요. 물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뭐 디자인 같은 걸 새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디자이너를 섭외를 해가지고 수입자가 섭외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공급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 물품을 만들었다. 그럼 그 디자인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예를 들어 뭐 한 $10, 물품당 $10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 물품 $100에다가 $10를 가산해서 $110를 과세 가격으로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지원 비용이랑 포장 비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리 사용료가 있습니다. 자, 물품을 수입하는데 그 물품과 관련된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권리 등 이런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과세각에다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뭐 의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유명 상표예요. 그래서 그 상표의 물품을 수입할 때 뭐 신발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수입 가격이 $100다. 근데 신발 가격은 $100인데요. 그 물품을 판매하고 나서 그 상표가 있잖아요. 그 상표 사용권, 상표권을 신발 하나가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당 뭐 $10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지급하건 뭐 먼저 지급하건 관계없이 요 권리 사용료, 상표권 사용료가 요 수입할 때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더해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귀속이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 재판매한다는 거예요. 처분 또는 사용해서 생긴 수입 금액 중에 판매자의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 자, 어떤 A라는 물품을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판매되는 금액의 전체 매출의 예를 들어서 뭐 5%를 별도로 연말에 정산하기로 한다. 이런 계약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요 5%의 사후귀속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짜리 물품을 수입했다. 그러고 나서 연말에 판매하고 나서 판매량의 5%니까 $5는 따로 나중에 지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실제 그 물품의 가격은 $105로 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후귀속 이익이 있다면 그걸 또 가산해준다. 법정 가산 요소가 여기까지였어요. 자,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처음 해봤을 때는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두세 번 정도 꼭 반복해 보시고요. 하나씩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양과로 4번 볼게요. 이것도 최근에 이제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1평가 방법의 적용 요건이에요. 원칙적으로 1평가 방법이 원칙적인 과세가 결정 방법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1평가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2평가, 3평가 방법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가산금의 가산 요소가 있었죠. 객관화, 수량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산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법정 가산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되고 그 해당 자료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근거 자료도 정확해야 되고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제 가산 금액이 $10다. $5다, $200다, $20,000다, $1,000,000다 이렇게 가격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 가산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5가 될지 $10가 될지 $1,000가 될지 $10,000가 될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일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한다라는 거 우리 처음 해봤을 때 일방법 적용 요건에 있었어요. 자, 수출 판매되기 위한 물품이어야 하는데 아래 예시가 있어요. 이런 경우의 물품들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일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일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에요. 돈 주고 수입한, 돈 안 줬어요.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가지고 오는 물품이에요. 관세를 안 낸다는 게 아니고요. 일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방법 이하의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무상으로 임차하는, 빌려오는 물품이에요.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거죠. 이건 사는 물품이 아닌 거예요. 제외됩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간에 아무튼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임차나 임대차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해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 판매 수입 물품의 경우. 자, 수입 시에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방법은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수출자의 책임이에요. 외국에 있는 그 물품을 수출한 당사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명의상 수입자는 있지만 수출자가 그 사람의 명의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에 수출해서 판매하는
물품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일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산업 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 우리나라에서 폐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수출자가 외국에서 그 물품의 폐기 비용 같은 걸 다 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서 폐기한다. 우리나라는 거의 이런 일들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기물 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폐기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갖다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WTO 평가 협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거 다 제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가격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건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땡땡이 보시면요. 물품을 처분 또는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제한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제한이 있는 걸로 보는 경우에요. 전시용, 자선용, 교육용 등 방해 물품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일반적인 물품이 아닌 거예요. 뭐 교육용으로만 쓰는 물품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판매 물품보다 좀 가격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 거죠. 자, 그런 경우에요. 그다음에 특정인에게, 뭐 학생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그래서 이 가격을 준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임대, 판매, 임대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 세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제한이 있는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방법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일단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다. 요거는 판매권자가 우리나라에서 뭐 A라는 물품을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하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업자한테, B라는 업자한테 이 물품을 사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른 외국에서는 C라는 업자에 이 물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제한하는 건 처분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 물품들 때문에 거래 관행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역 제한하는 건 괜찮다. 일반법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처분에 의해서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물품을 수입했어요. 뭐 게임이라고 칩시다. 그럼 소프트웨어 게임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뭐 CD-롬으로 들어있거나 뭐 DVD, 뭐 팩, 뭐 이렇게 뭐 칩 같은 데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게임을 하기 위한 어떤 뭐 조이스틱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패키지로 뭔가 판매된 게임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게임이 등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인용으로만 19세 이상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제한이 우리나라 법에 붙어 있어요. 자, 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등급을 매겼더니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이건 성인에게만 판매해야 한다라고 어떤 법령에 의한 처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팔 수 없잖아요. 자,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부과한 법령에 따른 어떤 제한이기 때문에 이건 거래 관계에 의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일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까지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인데요.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근데 그런 영향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결정됐다라고 하면 일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자, A라는 물품을 100달러에 개당 100달러에 수입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까 B라는 물품도 뭐 200달러짜리 물품을 200개 이상 주문을 해야 100달러에 판매를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수입을 했다라는 경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 구매자가 아니고 B라는 물품 같이 구매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100달러가 아니라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이거를 이제 100달러에 수입을 하기로 했는데 B라는 물품의 가격을 뭐 200달러에 사는 경우에만 이렇게 한다. 요거를 뭐 300달러에 사주면 더 깎아준다. 100달러에 하면 이거 조금 가격을 더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품 구매하는 조건으로 그 가격이 해당 물품의 가격이 결정됐다. 그런 경우에는 일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읽어보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 또는 사용해서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아야 된다. 그 어떤 A라는 물품을 수입해 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했어요. 판매하고 나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계약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일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자, 근데 괄호 안에 보시면 단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적정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는 다시 일방법을 적용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거 우리 앞에서 살펴본 적 있습니다. 가산 요소 중에 사후 귀속 이익이라는 게 있었어요. 판매되는 물품의 판매 금액 중에서 일부를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 일부를 되돌려주는데 이게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판매하는 것, 여기에다가 뭐 100달러를 판매하는 것마다 10달러, 그러니까 약 10%를 다시 되돌려주기로 한다. 가격으로 정확하게 환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산 요소인 거예요. 일방법 적용할 수 있고요. 가산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이 돌려주는 금액이 10달러가 될지 100달러가 될지 1000달러가 될지 1달러가 될지 금액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아예 일방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배제해버린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보시면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거 내용 굉장히 깁니다. 이 특수관계라는 게 그냥 두루뭉실한 특수관계 이런 게 아니고요.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대한 정의가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 간에 A라는 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의 이제 헤드쿼터가 있는데 B라는 국가, C라는 국가, D라는 국가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외 지사한테 자기 A라는 그 회사의 헤드쿼터가 있는 국가에서 만든 물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뭐 이런 다국적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물품들은 다른 회사에는 잘 팔지 않아요. 그냥 자회사한테만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판매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B 국가한테는 뭐 10달러에 팔고요. C라는 국가에는 5달러에 팔고 D라는 국가는 100달러에 팔 수도 있고 자기들이 그냥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막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하지만 특수관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서 일방법이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 결정에 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면 일방법을 적용하지 않고요. 미치지 않았다. 특수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 특수관계가 가격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구 그대로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방법까지 살펴봤고요. 2방법 이하로는 수업용으로는 이제 출제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방법까지 정확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2방법 이하의 내용들은 좀 심화 문제로 좀 어려운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 정도 2방법이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 외워두시고요. 제가 찝어드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까지 다 외우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출제 확률은 많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동종 동질 물품 되어 있고요. 해당 수입 물품의 생산국,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이걸 동종 동질 물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이거 영어 표현으로 identical goods라는 표현 썼었죠.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이 있어요. 분필이 A라는 국가의 어떤 회사에서 뭐 B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해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데 이 물품에 대해서 일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럼 분필 다른 국가에서 A라는 국가에서 만든 다른 회사에서 만든 분필 이거 동종 동질 물품이니까 해당 물품이 들어올 때 과세 가격 얼마 과세를 했었는지 그걸 봐서 그걸 적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똑같은 물품인데 동종 동질 물품은 색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카메라를 수입한다. 모델이 다르면 안 돼요. 모델도 다르면 안 되고 완전히 동일한 모델인데 이거는 은색, 이거는 까만색. 뭐 핸드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검정색, 뭐 은색, 빨간색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물품인데 색깔 정도만 다른 게 동종 동질 물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개념만 살펴보면 A라는 물품을 수입하는데 일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일방법의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어떤 사유가 있었다. 이렇다면 이방법으로 가는데 그 이방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동종동질 물품을 수입하는데 저번에 수입할 때 이 물품 100달러에 과세가격 신고해서 수입한 물품이 있더라. 동일한 물품이 있더라라고 하면 요 A라는 물품도 동종동질로 보고 이거 100달러다라고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요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 번 정도만 꼼꼼히 정독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쭉 한번 내려가 보시다가 그 중간에 보시면요. 세 번째 내용에 보시면 거래 가격이 둘 이상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 거래 내용까지 다 같아요. 유사한 어떤 거래 형태까지 다 찾아봤는데 둘 이상 있어요. 똑같은 물품 둘 이상이 있다라고 하고 가격도 똑같은 동종동질 물품 수입했는데 하나는 90달러에 수입했고 하나는 100달러에 수입했고 이런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 뭘 적용하느냐?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게 시험에 한번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출제가 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똑같은 물품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한다 정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목차의 3방법입니다. 이거는 저 동종동질 다음에 유사 물품이에요. 동종동질 물품이 없다라고 하면 좀 비슷한 물품으로 이제 좀 확대를 시켜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분필이라고 하면 해당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다른 분필로 사용하는 그런 물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 물품에 대한 정의 양가로 1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2번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결국에 아까 이 방법에서 우리 살펴봤던 그 적용의 어떤 요건들이 있었잖아요. 이 평가 방법의 요건을 갖춘 그 요건을 적용해서 그 물품의 거래 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방법 보겠습니다. 6번 목차에 4방법은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이에요. 자, 1방법부터 3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래의 판매 가격, 이건 국내 판매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가격에다가 어떤 금액들을 쭉 빼줍니다. 빼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그 요건들 나와 있어요. 한번 쭉 꼼꼼하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10만 원에 팔리고 있다. 이런 요건에 의해서 10만 원에 우리나라에서 팔린다라고 판매 가격이 결정됐다라고 하면 이 가격에서 빼주는 거예요. 공제 금액 보시면 통상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빼고요. 그 다음에 동류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데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이윤,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 안에서 유통이 돼서 최종 소비자한테 10만 원에 팔린다라고 하면 그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수수료라든가 여기다 중간 업자들이 이윤 붙이는 거 다 우리나라 안에서 붙인 거거든요. 유통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10만 원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 물품의 과세 가격은 6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되고요. 여기 수입항 도착한 후 국내 발생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빼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물품을 판매하는데 물품 그대로 판매한 가격이 없다라고 하면 양가로 2번의 내용을 적용하는 거예요. 가공 후에 만약에 판매를 한다. 이게 원재료로서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 안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런 요건들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요거는 그냥 한 번 정도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양가로 3번 앞에서 본 내용이에요. 납세 의무자가 요청을 하면 5평가 방법에 따라 과세 가격 결정한다. 4방법 다음에 5방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랬죠. 납세 의무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라면 5방법을 먼저 적용할 수 있다. 5방법으로도 안 되면 6방법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방법 보겠습니다. 5평가 방법은 산정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computed value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이거는 다 더해 주는 거예요. 아래의 금액을 모두 합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이것도 한번 정독 한 번만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외국에서 그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조립, 그 밖에 가공에 드는 비용, 가격에서 이거는 원가, 물품의 원가를 수출국에서 원가를 한번 산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품이 수입국까지,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합산해가지고 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요. 자, 적용 배제의 내용도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방법입니다. 8번 목자의 6평가 방법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었어요. 1방법부터 5방법까지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 그러니까 조금 재량권을 줘서 약간 그 원칙들을 아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약간 유도리 있게 적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보진 않겠습니다. 한번 정독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목차인데요. 과세 환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심심치 않게 출제가 잘 되는 개념이니까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자,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데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달러로 지급하거나 뭐 다른 외화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관세를 납부할 때는 관세는 원화로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관세를 원화로 납부하기 위해서 실제 그 물품의 외국 통화 표시 가격을 우리나라의 그 원화의 가격으로 환율 적용을 해서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거는 우리 앞에서 공부한 대로 환율은 은행마다 다 다르고요. 시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할 때마다 시기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할 때마다 그 과세 환율에 따라서 실제 과세 표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물품 그때 시장 상황에 따른 그런 환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적용 법령의 시기, 뭐 보세건설장 내용 잠깐 건너뛰고요. 속하는 주에 전주에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그 이율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적용 법령의 시기 먼저 볼게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적용 법령의 시기가 속하는 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적용 법령의 시기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적용 법령의 시기는 관세는 수입 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하는 때를 기준으로 삼는데 그 중에서 예외가 있었죠. 과세물건 확정 시기 예외에 해당하는 그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예외 규정들 쭉 본 적 있습니다. 자,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예외 중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은 수입 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이게 수리된 날을 적용 법령의 시기로 본다 그랬어요. 그게 다시 여기서는 과세 환율을 적용할 때는 다시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에는 수입 신고 한 날이에요. 적용 법령의 시기에 따라가 보면 보세건설장 관련해서는 사용준 수입 신고가 수리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건설장 반입 물품의 과세 환율은 수입 신고를 한 날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그냥 정리를 하실 때는 어쨌든 수입 신고를 하는 때의 환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도 보세건설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세한 내용 공부하진 않는데 요 과세 환율이라든가 이런 적용 법령의 시기라든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 잘 기억해 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날이 속하는 날, 수입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에 전주에 외국환 매도율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달에 8일 날 수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수입 신고를 하는 날에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주, 수입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한 날에 전주 일주일 동안에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을 해가지고요. 관세청장이 고시를 합니다. 따로 고시 환율이 있어요. 과세 환율이라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일주일 단위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일부터 13일까지 요 주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전주의 환율 평균, 그 환율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주에 언제 수입을 하더라도 과세 환율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청장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 위임을 해가지고 관세평가 분류원이라는데 우리 관세법 첫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는 고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환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실무상 보시면요.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시장에 외국환 매도율을 대충 평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고시를 관세청에서 고시가 나오지 않았더라도요. 요거 그 시장에 각 은행들에서 발표하는 외국환 매도율 평균 해갖고 대충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환율이 떨어진다. 또는 환율이 올라간다. 이거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큰 물품을 수입하면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 관세율도 그만큼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고시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화주하고 저 같은 관세사하고 통화를 합니다. 물건 급하신가요? 안 급하시면 이거 놔뒀다가 월요일 날 수입 신고합시다. 그러면 요 주에 환율이 적용돼서 낮아질 테니까 그거를 좀 기다렸다 수입 신고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환율이 다음 주에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으면 이거 오늘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신고하면 관세 그만큼 늘어납니다. 관세 환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빨리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 보시면요. 수출 환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던 거, 위에서 살펴봤던 거는 수입 시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관세를 납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율이죠. 자, 근데 수출을 할 때도요. 수출 환율, 수출하는 물품도 그 가격을 외국 통화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수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출 신고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에 전주 똑같아요. 근데 외국환 매입률을 평균해서 따로 고시한 환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 환율이 수입 환율이 따로 있고요. 수출 환율이 따로 있다. 그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출 환율은 수출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많아지거나 늘어나거나 해서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수출 환율은. 다만 우리가 대외무역법에서 배웠던 뭐 수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환 매도율하고 매입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 우리 환율에서 공부했었죠. 수입을 하는 거니까요. 외국으로 달러를 보내야 됩니다. 은행에다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와야 돼요. 은행 입장에서 달러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는 거고요. 수출 환율은 외국에다 물품 수출하고 달러를 받을 거예요. 달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은행에 갖다 팔 거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외화를 사는 게 되죠. 그러니까 외국환 매입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니까 봐두시고 수입 환율과 수출 환율이 다르다라는 개념 정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